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특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6.13 지방선거 막이 올랐는데요. 보통 지방선거 투표를 할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7장이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8장 투표용지를 챙겨서 투표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요. 투표소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네, 서울 방배사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6시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지금 현재 오전 9시 기준 7.7%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기본적으로 1인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서울, 송파울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국 12곳에서는 표가 한 장 더 추가돼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를 마친 뒤 엄지손가락이나 V자 같은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손동작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20.14%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거일인데 각 정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여야는 어제 치러졌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압승을, 한국당은 샤이보스의 결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기존 9곳을 포함해 14곳 이상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TK, PK 등 텃밭 5곳과 여배우 스캔들이 터진 경기도지사, 안희정 전 지사 파문으로 충남도 해볼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서울에 집중하고 있고 정당 득표율 2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텃밭 호남에 집중했던 평화당은 호남권 기초단체장 8석 확보를, 정의당은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정당 투표의 야권 1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선관위 측은 밤 10시 30분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배사동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네의 미래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행사하는 투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황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투표는 끝이 납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이 작은 투표용지 한 장의 가격이 지금 제 옆으로 나오고 있는 이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정말일까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보니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차 한 대 값인데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이번 지방선거 총 유권자 수는 약 4,2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뽑은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약 8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총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눠보면 투표용지 한 장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비용을 평균 내보면 약 14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비용도 대부분 국가가 보존해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머니,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결국 내가 행사한 한 표의 값은 더 값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싼 투표권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로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60% 미만입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어쩌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표의 가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지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지형도 달라지는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전쟁, 안건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 1년 동안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해왔는지, 또 야당이 정부 여당에 맞설 체력을 얼마나 잘 다져왔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전체 17곳 가운데 서울, 충남 등 9곳,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은 7곳입니다. 민주당은 9석 지키기를 기본 목표로 내세웠지만 내심 수도권과 PK 지역까지 14곳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한국당은 TK와 PK 등 텃밭을 사수하고 네거티브 경쟁이 과열된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전 지사 파문으로 판이 흔들린 춘천까지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뛰어왔습니다. 여야 모두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은 부울경,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1995년 이후 23년간 한 번도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3전 4기 도전에 나선 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 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지난 2012년 경남 김해의 총선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6년 만에 경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두 후보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건 난타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선거구가 전국에 걸친 만큼 미니 총선으로 평가됩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12곳, 그 결과가 향후 2년간 국회의석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겨루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5석 차이라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의 지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의 명함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약속 2928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지방선거 특집으로 2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함께해 주신 초대 손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관련된 대담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신문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어제 바로 선거운동 마감을 하면서 민주당은 경부선 라인으로 유세를 펼쳤고요. 한국당은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또 다른 정당들도 각자 그 지역에서 열심히 유세를 펼쳤는데요. 먼저 각 정당의 지도부의 어제 유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렇게 잘 해온 대통령,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는,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절박한 민생을 살리고 이 꺼져가는 평화의 불씨를 살려낸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실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거는 대부분 예측이 빗나갔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바닥 민심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독주를 막을 그런 힘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1번을 찍으시면 무너진 경제 4년 내내 그렇게 그대로 갈 것입니다. 2번 자유한국당 빨간 옷만 입으면 묻지마 투표하셨습니다. 찍은 정당 그대로 맨날 찍으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잠자고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지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네, 13일간의 선거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결전의 날이 왔는데요. 여야 각 당 대표는 물론 주요 정치인들,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각 당이 마지막 날 벌인 유세 현장, 유세 장소가 어떻게 보면
그 선거에서 주력해야 되는 선거지이기도 한데요. 김병민 박사 어떻습니까? 여야 마지막 유세의 장소 어디였습니까? 일단 민주당부터 이제 살펴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유세를 펼쳤다는 건데, 추미애 대표가 항상 공언했던 게 지방선거에서의 동진 전략,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영남권에서 꽤 좋은 성적표를 거둘 것이라고 확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선거에 대한 마지막 유세를 시작하고,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꽤나 강세로 표현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중앙위에서 SNS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네. 마지막 한국당 대한문에서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가 결집했던 곳이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읍소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제발 한 표를 좀 행사해달라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의 전략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과거의 국민의당과 그리고 과거의 바른정당이 합당을 한 상태인데, 유승민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 출신이죠. 지금 현재 공동대표는 대구, 그러니까 영남권으로 내려가서 보수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를 살리기 위한 표를 달라고 읍소를 했고요. 박주성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전남으로 내려갑니다. 네. 전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일당 독재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선거에 대한 마지막 유세를 닦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관덕 부장님, 예. 어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예. 각 후보도 그러면 정말 할 수 없는 게 없고 기다리기만 합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네, 오늘은 선거 운동은 원래 어젯밤 자정까지밖에 못 하고요. 그래서 누구를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를 참여를 독려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투표 독려요? 참여를. 예, 그거는 근데 사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 자기네들의 이제 지지 세력이라든가 특히 조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요 정당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투표장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또 간접적으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당을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 하다가 걸리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선거? 아니요. 근데 일반인들이 구전으로 투표하자 뭐 지지해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 네. 거는 공식적인 뭐 선거 운동을 뭐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보니까 오늘도 저는 방송 진행 와중에 제가 네. 이제 SNS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선거 전화가 오늘도 걸려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막판까지. 선거 전화 오늘 걸려오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문자 메시지도 저번에 네. 받았는데 그거는 아마도 실수로 보내는 경우들이 간혹,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그래요? 같은 경우는 전날에 걸어놓은 게 잘못 발송이 돼갖고선 오늘 오는 경우도 간혹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네.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거 선거법에 심대하게 굉장히 중대한 이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후보들 입장에서 오늘 선거 잘 치러놓고 네.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서 마지막 선거를 망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그거 상황입니다. 누군지 한번 확인해서 네,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선거 운동 확인해 해가지고 주세요. 지켜가지고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끊었는데 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왜 새 당 대표만 소개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열심히 마지막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전국에서 강한 야당, 유일하게 좋은 야당이 어느 당입니까? 내일 여러분께서는 민주평화당의 후보들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나가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서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내일 바로 지방선거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정치인도 이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네, 조배숙 이정미 대표. 이번에는 대표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또 목이신 분들도 있는데 조배숙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이제 익산 유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보면은 호남에서 우리를 또 찍어달라 이렇게도 호소를 하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전남 지역 아니겠어요? 전남 전북 지역, 이 호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지난번 사전 투표율에 대한 뚜껑을 열어봤더니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곳이 바로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호남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높은 투표율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분석 중에 무소속 후보들이 생각보다 높게 선전하고 있더라라는 분석들도 있는 거고요. 이쪽 지역에서는 또 보궐선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과 현재 민주당 강세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공천에 너무나 오만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오늘 뚜껑을 열어봤을 때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이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약진하면 대성공이고요.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약진이 실패했다면 말 그대로 민주평화당의 미래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의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정의당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이 기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서의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후보들에 대한 선전이 기대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노동자를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한다면 정의당을 뽑아달라는 얘기를 읍소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여러 노동자들이란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반응하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었지만 사실은 13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각 당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봤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올 텐데 각 당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기존의 목표치하고 오늘 목표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철저하게 이거는 각 당이 생각하는 거를 좀 패널들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왔는데 후보라든지 당 지도부가 목이 쉬어 있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보들이 정말로 목이 거의 다 잠겨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한 3개월 전부터 부울경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쪽이 원체 전통적으로 약세 지역이었고, 근데 이제 흐름을 쭉 파악을 했었을 때 여론조사나 이런 걸 이제 뭐 좋게 나오는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으로서는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 한 17군데 중에 한 14곳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목표 내지 민주당의 예상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만큼 분명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강 평균치를 봤었을 때 한 14곳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한 말씀 더 드리면 더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12곳 중에 한 11곳을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현역이 지금 9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될 거라는 게 민주당의 목표고 지금 현재 예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울경 지역에서 조금 선전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한 4-5석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의 설명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좀 지는 걸로 나오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 전에 민주당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요. 기대를 한껏 높였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도부가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기대가 한껏 높았는데 성과가 있었지만 그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나오잖아요. 14곳 얘기하신 거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5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곳은 우리가 영남으로 치게 되면 TK, PK. TK는 대구, 경북 2곳이 있고요. 영남은 부울경 3곳이 있는데 여기다 지금 한국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곳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한국당은 치명상입니다. 그래서 5곳에 다 지켜내겠다가 첫 번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 선거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 쇼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당 입장에서 수도권 하나라도 뒤집으면 대박인데 그게 바로 마지막 기대를 경기지사 선거에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각 당의 다른 당도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죠. 저는 좀 약한 정당들의 이익을 좀 대변하고 싶은데. 약한 정당이라는 하면은 또 다른 당대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을 말씀하시죠. 다른 정당들 소개를 해주시죠. 그럼 바른 미래당 같은 경우는 현재 광역단체장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현재 뭐 우세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
마지막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표가 모이면 이겨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 기대를 하는 입장인데 현재 쉬운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이제 몇 석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에 우세한 곳은 좀 별로 없어요, 여론조사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표한 여론조사까지는 네, 그렇다. 그렇죠. 마지막 공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8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호남 같은 경우에 주장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8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 정의당 같은 경우도 광역단체장에서 그러더라도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의 어떤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홍문명 부장은 어떻게 따지면 온전한 시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자시기 때문에. 아니 뭐 시민은 시민이죠. 근데 기자는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취지냐면은 유권자이면서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는 이것도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간 아니, 무슨 말씀인지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셨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소비자 후보가 보인가요? 아니면 정책이 보이던가요? 아. 아니면 당이 보이던가요? 네. 어려운가요? 다 안 보. 다 안 보이나요? 네. 뭐 역대 지방선거 프레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세대 교체? 예, 정말 보석 같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고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변신시키는 어떤 세대 교체적인 프레임이 강했고, 또 정권 심판, 이대로 뭐 여당의 독주를 뭐 막아야 된다, 뭐 어떤 그런 프레임들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무관심한 선거가 있나. 솔직히 북미 정상회담 때문 탓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요인을 미쳐. 완전히 핵 협상에 묻힌 지방선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튼 그 관전 포인트는 저는 물론 이제 투표율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참 상당히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제 향후 이루어질, 지금 상당히 여당의 압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저는 북한 요소보다는 워낙 야당이 지금 비전이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아무래도 가장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기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너무도 구태연하고 정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지 못했다. 그럼으로써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야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여기에 드루킹에서 시작해서 김부선 스캔들까지 여러 가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이슈들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정책이 뭐고 공약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방선거에 대한 이번만큼 이렇게 무관심한 선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투표 당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네거티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후보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후보도 안 보이고 정당도 안 보이고 공약도 안 보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약들도 각 정당의 1호 공약들도 좀 살펴보면서 아마 좀 선택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청년 공약을 또 내세우기도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 경우는 경제 문제로 계속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바른경제, 혁신성장 이런 걸 내세우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 예산, 그러니까는 더 많은 지역 예산을 받아서 지역 발전에 좀 쓰도록 하겠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희망찬 청년의 미래, 이렇게 각 당의 1호 공약은 내놓고 있는데 크게 차별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업, 그다음에 청년 실업,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 이런 걸로 좀 집약이 된 것 같아요. 네, 저기 디테일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호 공약은 우리가 보고 투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도록, 그리고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건데, 얼마 전에 있었던 추가 경정 예산안 생각하시면 아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에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 강하게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겁니다. 소상공인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거고,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지역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청년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비례대표를 비롯해서 네. 정의당만을 선택하기 위한 마지막 공약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들이 오늘 선거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정책을 세울 때 이제 크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토끼를 쫓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산토끼 쪽으로 갈지, 이런 전략을 하는데, 요번에 공약을 봤을 때는 아마 각 당들이 집토끼를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당이 아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자기 당의 지지층이 많은 쪽에 어떤 그 정책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만 약간 좀 산토끼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들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자기 지지층이 있는 쪽에 아무래도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겠다라고 하는 공약으로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오늘 다들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었는데 어떻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막판에 사전. 네, 다 사전 투표. 못했어요. 오늘 저희 방송 아까 그래서 관심이 없다 끝나고. 그러신 게 지금 투표를 안 하셔서 관심이 없다. 투표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저 집에 날라온 이 그 공고물이죠? 공고물. 뭐 책이 한 권이더라고요. 네. 솔직히 뭐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다 듣기는 하지만 아직 정말 못 정했어요. 아까 보셨죠? 황수영 기자 리포트. 차 한 대 값입니다. 그거 네, 반드시 투표는 행사하실 반드시 할 겁니다. 네. 네. 그래 보면 이제 오늘 투표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투표소에 가시면 되는데, 어딘지는 이 발송된 홍보지 안에 본인이 갈 수 있는 투표지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는 없습니다. 사전 투표 때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해도 가능했었는데, 오늘 투표는 홍보물에 찍혀 있는 그 투표 장소로 가셔야 되고요. 가실 때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네. 가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맞아요. 아니면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어야 됩니다.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저도 사전 투표했거든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 때랑 오늘 투표하는 거랑 좀 다른 것이, 저 같은 경우는요,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할 때 7장을 한꺼번에 받아서 찍어서 한 투표함에 넣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갖고 가시면 입구에서 이 투표 용지를 주면서 본인 확인하면 투표 용지 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3장을 줍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도마다 다 각각 다르겠죠. 어떤 때는 뭐 서울시장을 뽑는 데면 서울시장이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 될 텐데요.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3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투표를 한 다음에 기표를 합니다.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 옆에 다시 가면 또 4장의 투표용지를 줍니다. 4장은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각각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해서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4장을 받으시면 4장의 각각의 후보자한테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에, 그다음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투표를 하신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나오시면은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은 언제 받게 되나요? 있는 12군데는.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 같은 게 아시니까 물어보신 아니요, 거죠? 저 몰라가지고 진짜 네. 물어봅니다. 이때 앞쪽에 받게 되나요? 그거는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지금 정보가 안 나와 있는데, 투표용지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7장이 주어지고, 재보궐선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장이 더 주어져서 8장의 투표용지를 갖고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는 네.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요, 또 하나는요, 이제 유효표, 무효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나의 한 표, 정말 2천만 원 가치 한 표를 행사했는데 실수를 하다가는 이렇게 무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나는지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투표 용지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이 일련 번호가 손상이 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시도지사 선거 투표라고 해서 위에 그 선관위나 이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직인이 없는 거는 공식 투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무효가 됩니다. 잘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후보자에 여러 개 사실 찍어도 상관은 없지만
한 후보자에는 하나만 찍어주시면 이 개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 후보자가 아닌 두 후보자, 세 후보자한테 도장을 찍으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한 후보자한테 저렇게 찍더라도 투표용지를 훼손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글자를 쓰거나 다른 데 이렇게 뭐 마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김광덕 부장님 보니까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서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기호가 없더라고요. 이름만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건 주의 깊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호가 없기 때문에 정당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앞부분에 나온 사람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투표 용지가 A안, B안, C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투표 용지는 왜 이 사람이 먼저 나왔지 해서 딱 보니까 그 투표용 이게 무슨 아니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김광덕, 이지수, 박민혁 이렇게 돼 있다면 다른 지역에는 박민혁, 이지수.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도 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네. 그러니까는 기호보다는 정말 정책도 읽고 그 내가 뽑을 후보자 이름을 꼭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요, 인증샷들 많이 찍잖아요. 사전 투표 보니까 방탄소년단도 저 투표했습니다라고 인증샷 올리고 연예인분들도 여러 가지로 인증샷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던데요. 네, 한승연 씨 네,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 연예인들이 아이유 씨는 이렇게 손 등에도 찍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인증샷을 찍는 것들이 정말 실수하면은 이게 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손가락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지척을 들거나 기호 2번에 V자를 표시하거나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찍었을 거다라고 유추되는 인증샷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전 투표를 해갖고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내가 누구를 찍었다라고 얘기해갖고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들은 다 굉장히 유효하게 판단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누군지 특히 우리가 투표장 내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불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점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이게 비밀 선거이기 때문에 찍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선관위에서 지난 대선 때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와가지고 당의 기호를 나타내는 번호를 표시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내지는 투표용지 자체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나 이런 데 올리는 거는 불법이지만 나와가지고 뭐 엄지척을 한다거나 승리의 V를 한다거나 뭐 기호 3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용인해 주는 거로 지난 대선 때부터 했고 요번에도 이제 그게 다 용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네, 그렇군요. 아까 이지수 소장님이 물어보신 거 저희가 빠르게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1차 투표함과 2차 투표함으로 나눠서 저희 투표용지 갖고 진행이 되는데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는 시도지사 또 교육감과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1차 투표함에 넣는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지수 소장님의 궁금증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통해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보면은요, 이렇게 뭐 인증샷 찍는 거나 투표용지 가는 거다 여러 가지 주의해서 소중한 한 표 날리시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얘기 지금까지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결국 또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이뤄지고 나서 정치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관심사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제신문 보면서 함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14면입니다. 네, 정치권 역사적 대전환 일제 환영인데 보면 한국당 반응이 안보가 벼랑 끝이다. 어제 가장 비판적인 논평을 낸 곳이 바로 한국당이었습니다. 김광덕 부장.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입장이 좀 상당히 이제 나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언론마다 보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가장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한국당은 저 안보가 벼랑 끝이라 그러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CVID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핵포기 이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핵 폐기에 구체적인 시한이라든가 스케줄이 명시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CVI들은 빠졌는데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하고 그다음 또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발언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이제 안보가 변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극 환영인데 이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제 일종의 적대 관계를 북미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입장을 민주당은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인데 바른미래당은 그 중간입니다. 중간이어서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여러 가지 CVID 명시하지 않아서 앞으로 굉장히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낙관적 평화주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입장도 내세웠고요.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위대한 장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하여튼 가장 그 관전 포인트 중에 그 혹시 지금 뜯으려고 하시는 거죠? 네, 방금 차장이 뜯으세요. 제가 지금 겹칠까봐.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먼저 뜯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6.13 지방선거 3대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뜯으라고 하니까 먼저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회담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바로 저 얘기를 해서 혹시 겹칠까 싶어서 그랬는데 저도 지금 제일 관심사가 저겁니다. 워낙 이제 12일이라는 날짜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바로 이제 선거 전날이어서 어떻든 그 기대감이 한껏 부푼 상태에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또 어저께 그 어떻든 결과는 어찌 나왔을지라도 오전부터 이어지는 그야말로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어떤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 저런 인공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리는 이런 거는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 계기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주변에서 또 하시더라고요. 이른바 이제 침묵하는 보수들이 혹시 이제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을 해서 대거 또 이런 보수적인 안보를 지키자 이런 쪽으로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야권의 어떤 지리멸렬이 과연 이 북한 문제뿐이겠느냐. 워낙 야권에서 어떤 앞으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리멸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야권에 아무리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CVID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그 마음을 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느냐는 좀 비관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양쪽 입장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수는 없을까요? 정책과 공약, 임무를 꼼꼼히 따져서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내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찍으면 가장 좋을 텐데. 아마 마음속에는 대부분 좀 이렇게 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미 좀 정하지 않았을까. 당도 정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구청장이라든지 지자체장들에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북미 정상회담 하나 가지고 바뀐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온전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리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부터 이 북미 정상회담과 이 북한과의 관계를 그 기저에 깔고서는 선거 전략을 택했거든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평양에 가겠다라고 공약했던 후보들도 있는 것이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방선거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책 공약만 가지고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 말씀이 무리였네요.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한때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서는 지방 적어도 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공약을 지키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전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진짜 기초의원 우리 동네 일꾼 뽑는데 왜 정당이 필요하지? 여기서 북풍 문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가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동네 일들을 치르는 것과 정당 일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의 기회를 토대로 여야가 다시 한번 기초선거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선거는 역대적으로 보면은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라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해도 역시
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어떤 외교적인 그 지금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북매담이 어떻든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중간 지방선거와 총선은 중간 선거로서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반도에 대한 정책, 평화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영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두 갈래 측면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비유를 하자면 어저께 회담 결과는 컵으로 보면 물이 딱 반 정도 차 있는 거로 5 내지 50 내지 60% 차 있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물을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물을 더 채워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딘 거다. 이제 만났으니까 슬슬 하면 되지. 그러니까 물을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냐. 그런데 그걸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5, 60%밖에 안 채우려고 지금 현재 이 북한하고 이렇게 했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도 보니까 딱 반반으로 나눴더라고요. 네. 제목이 비판적으로 달렸느냐, 좀 긍정적으로 하냐. 근데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뤘어요. 근데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시각들이 언론들도 다르게 나오고 전문가들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향은 양측으로 딱 어느 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어제의 그 성과가 50%라는 거는 좀 주관적인 평가일 것 같고요. 또 상황의 사람에 따라서는 뭐 한 100점은 아니겠지만 한 70점, 80점 된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마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앵글을 좀 넓혀보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당장 선거날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이기고 뭐 몇 석을 차지하고 투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되겠지만 뭐 물론 지금 뭐 사전 투표율이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여당의 압승이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보통의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정치적인 지금 뭐 압승 이런 부분은 아니 저희가 모르는 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저희가 오늘 준비하지도 않았고 투표일이고 또 그 공표 기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의 그 당장의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을지라도 저는 굉장히 한국 정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졌다.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그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정말 진보나 보수가 없고 여야가 없는 우리의 정말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그 스탠스와 행보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선거와 관계없이 관심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향후 정계를 리드하는 정치권이 어떻게 이걸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동맹과 관련된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과연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돼 있었는지 이런 문제부터 우리 정부가 해명을 해야 되고요. 또 국방부가 지금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다. 아침에 지금 발표가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부터 지금 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청와대도 움직이고 있을 거고 물론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서 지금 우리 어깨에 놓인 짐이 굉장히 무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 분명 어제 열렸기 때문에 결과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지만 뭐 현명한 유권자 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투표하실 잠깐만요. 거라고 박민혁 차장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아까 지금 김광덕 부장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 더 저희가 사진을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보면은 오늘 뭐 기사들도 다 지금 보면은 다르게 보도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좀 사진을 봤더니 보면은 보통 좀 진보 성향의 신문, 보수 성향의 신문 일면 사진을 썼는데 이게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악수하는 손 위치가 그냥 좀 비슷한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선일보 실은 사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확 좀 땡겼을 때 이때 사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또 교묘하게 다른 일면 사진 선택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저런 게 아주 이제 편집에 묻어 들어가는 자기 어떤 신문의 노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 금요일에 있었으면 신문 앵커 시간에 딱 다뤘으면 좋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두 정상이 가장 대등한 위치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미 정상이 만났던 저 관계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한쪽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잡아끄는 악수의 장면을 굉장히 부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장면을 통해서
면에서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 언론마다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는 이지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저께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평가는 바라보는 유권자들마다 전혀 상이하게 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교묘하게 12일 바로 다음 날 선거가 있어서 한 선거가 한 달 정도 뒤쯤에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 북한의 이행 뭐 이런 것들이 나온 뒤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의 본인의 감을 믿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문 사진이 얘기가 나온 김에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문 일면 오늘 여러 신문 가운데 사진을 전면으로 썼느냐 아니면 한 3분의 1가량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보여주시면 일면 전체를 사진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 뭐 동아일보도 그렇고 절반가량의 사진 사이즈를 썼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도 전면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뭐 신문에 따라서 기사의 가치, 사진의 가치, 중요도에 따라서 편집권이 다 자율적으로 있기 때문에 신문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판단 가치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악수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사진의 크기도 달랐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을 보도한 일면들 사진과 그 편집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슈 외에도 어떤 변수들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층 40%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발표가 된 그 당시에 부동층이 한 40% 안팎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랬을 때 이 부동층의 향방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죠. 부동층의 40%인데 40%가 어디를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느 선거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부동층의 향방이 어떤 결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저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남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지상파 3사가 했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영남권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서 실제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게 됐을 경우 부동층이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그동안 해왔던 관행처럼 보수적인 정당의 표를 몰아주게 됐을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남권에서 오히려 5건 전체를 한국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러한 샤이 보수에 대한 표심이 여러 가지로 드러났던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과거엔 샤이 보수였는데 아예 보수를 버리고선 가버린 건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에 나올 거라고 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는 보수 정당이 아 샤이 보수가 존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를 지지하는 보수가 샤이 보수라는 건 없었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동혁에서 잠깐만요. 샤이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만 샤이해요? 그러니까 과거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 샤이 진보라는 표현은 없네요. 왜 샤이 보수만 있는 거예요? 샤이 보수라는 게 샤이가 원래 이제 좀 부끄러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이 샤이 보수라는 말이 탄핵과는 상관없이 아니 지난번에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여론조사에서는 그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뜻은 있지만 근데 이제 샤이 보수 외에도 샤이 진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투표 행태로 본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 별로 응답하지 않는 이런 그다음 정치적 액티비스트가 아닌 이런 거를 이제 샤이 보수라 그러는데 과연 이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진보 쪽에서도 과거에 특히 어떤 경우에 있냐면 보수 쪽이 집권했을 때. 또 이제 이 야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견을 별로 내지 않은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굳이 이제 샤이 보수가 대비한다면 샤이 진보라고 하는 것인데 샤이 진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오느냐 또 나오면 어떻게 찍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는 거죠. 정치 환경에 따라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샤이냐 아니냐가 저도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니 샤이 진보를 갖다가 뭐 영남에는 샤이 보수가 많을 것이다. 뭐 내지는 이번 투표의 부동층은 샤이 보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와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의견과 동의하지 못할 때 자기의 의사표현을 보통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아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는 자기가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샤이 진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역이 좀 진보적인 성향 내지는 친여당적인 성향이 있는데 자기는 야당을 지지하고 내지는 약간 보수적이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 역시 응답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표심으로 나타나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지금은 부동층이 많고 이것이 샤이 보수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이 보수 앞에 샤이가 붙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성향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안 하고 과거에 같은 경우는 기득권층이 좀 다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앞에 붙는 게 샤이라고 생각을 했고 진보는 뭔가 행동하고 뭔가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샤이가 안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치 환경에 따라서 의사 표현을 못하는 저는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하고 한명숙 후보가 붙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격차라고 하는 게 아주 미미했던 게 그 당시에는 서울에 샤이 진보가 존재했다는 거죠. 보통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응답하진 않지만 결국 투표장에 갔을 때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그러니까 저는 샤이 보수도 있을 수 있지만 샤이 진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들어서 생각이 얼뜻 나는 건데 아까 우리 박 차장 얘기대로 이제 정치 환경의 변화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샤이 진보다 샤이 보수라는 틀보다는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치 환경을 강타하는 키워드는 이 정치 허무주의의 확산이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 세력들, 아주 소수의 정치 세력들, 뭐 극우가 뭐 부상한다 이런 식의 기사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존의 양당 구조, 기존의 우리가 뭐 진보나 이념으로 보수나 이념으로 갈리는 그런 구조 말고 정말 기존에 없었던 그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염증, 뭐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화되는 움직임들이 지금 지구촌에 굉장히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저는 샤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침묵하는, 그러니까 샤이 보수 진보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 이 밑바닥에는 굉장한 어떤 정치 허무주의가 깔려있다. 그래서 단순한 옛날처럼 뭐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수도권의 표의 향방을 가를 텐데 어떤 이념적 문제보다는 이번에는 예를 들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생활 문제 후보의 사생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여야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생활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이런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정직성, 뭐 어떤 공정성,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환경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한국의 정치 개혁, 뭐 정계 개편이 단지 정치인들만의 개편이 아니고 어떤 그 외국에서 보여지는 소수적인 SNS를 통한 유권자들의 진짜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뭔가 소규모적인 정치적 조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씨앗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네, 뭐 홍명 부장이 말씀드린 뭐 사생활이라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 후보 검증 관련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은 뭐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투표일인 만큼 투표와 관련된 투표율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3대 관전 포인트 중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늘 궁금합니다. 투표율 이번에 60% 돌파할까요? 보니까 이준수 소장님 보면 민주당의 이제 일단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으면은 여성 의원들 5명이 하란 염색하겠다고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성 의원들이죠. 60% 넘으면 60% 넘어가면은 또 파란 머리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스포츠로 자르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사전 투표율만 봤었을 때는 이번에 최종적인 투표율이 60%를 무난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 9시 현재 투표율이 7.7% 예전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걸 봤었을 때 저는 이제는 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라는 게 예전처럼 적극적 투표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젠 정말로 편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다 여기 해보신 분들이 편합니다. 어디 가서나 할 수 있고 시간도 여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지 예전과 같이
조금 진보적이면서 젊은 사람만이 어떤 사전 투표를 많이 했고 그것이 20%를 넘었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최종적인 거는 60%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대 이제 지방선거나 투표율이 어땠는지 최근의 선거들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선거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60% 투표율이 안 됐습니다. 2016년 총선 역시요. 60%가 안 됐는데 다만 지난 대선 때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77.2%인데 과거 2014년 지방선거나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이번 지방선거 좀 더 투표율이 높아질지가 관심사네요. 근데 지금 선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지방선거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총선과 대선은 특히 2017년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 정도 되고요. 지방선거 관련 투표율은 아까 리포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60%를 넘는 게 첫 번째 동시 전국 선거일 때만 60%를 넘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번이 5회째인데 나머지는 한 번도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뭐 제가 예상컨대는 60% 전후로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넘을 거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오늘 아침에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전후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을 보면은 95년, 98년에는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할 95년에 68.4%까지 갔다가 2002년 이후로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방선거만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가 이제 56.8%인데 바로 그 전에 2010년에는 54.5%에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요번도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조금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사전투표가 이번에 14%까지 올라갔지만 그렇게 높게 확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60% 전후로 나올 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투표 시간이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셔야 됩니다. 한때는 뭐 오후 8시까지도 있었는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도 6시까지고 지방선거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8시까지가 아니니까 서둘러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유독 저를 보고 말씀을 아닌데요? 다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투표를 했고 지금 보니까 오늘이 투표 날이에요. 투표할 거예요. 아마도 헌명 부장님이 오늘 투표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6시에 투표 딱 끝나고 나면 출구조사가 사실은 백미잖아요, 선거에. 근데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구조사에서의 적중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명 부장님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출구조사에서 적중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투표를 안 약간 무리한 두 번째 해석은 오늘 투표하시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게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하고 오늘의 본투표까지 기간 동안 특수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내가 찍은 표를 나중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랬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선거에 대해서 고심하는 분들이 오늘 투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허 부장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아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바쁘셔서. 아니, 저도 좀 여쭤볼게요. 아니, 왜 사전투표 하셨어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네.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혹시 못할 수 있을까봐 정치부 데스크니까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취재 기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 오늘 일이 바쁘기 때문에 투표를 못할까 봐 미리 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오전 9시 투표율만 전해드렸잖아요. 지금 오전 10시 기준으로는요. 11.5%의 지금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희 박사가 아마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신중한 유권자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또 그분들의 사정이 있으실 거고. 이거는 또 이게 뭐 이렇게 민감한 저거 아니고 우리 김 박사님 말씀 중에 제가 감사한데 솔직히 저는 이 미북 정상회담 좀 보고하려고. 이거 안 걸리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들까지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뭐 또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네. 보면은요, 계속 제조 이어가면은요. 근데 어차피 아까 지금 김광덕 부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본 당이,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까지 높아질 것 같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아니면은 사전 투표율 높으면은 투표율도 다 높아지는 거예요? 예년에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된 지가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도 어떨 것이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를 봤었을 때 사실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았고 결국은 최종 투표율도 높아졌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사실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하기 전이고 아직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편한지를 몰랐다가 자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요번 같은 경우 20%를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투표율까지 올릴 거다라고는 저는 이번엔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60% 저는 약간 밑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대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관심이 적은 것 또한 사실이고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는 층들도 생겼을 것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투표율까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결국은 관련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어떻게 했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투표일이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이제 뭐 조심스럽게 이후의 정치권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지금 투표 중인데 정계 개편까지 얘기를. 정계 개편까지 얘기하면 여러 너무 시나리오로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 시나리오. 가정을 하고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 괜찮잖아요. 말씀하시죠. 네. 네, 말씀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12곳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거 바라보고서는 원래는 후반기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다 끝내야 되는데 다 밀어놨던 거지 않습니까? 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 여러 가지 이 배분에 대한 상황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수 정당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떤 지금과 같은 정당의 형태로서 존속할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정계 개편이 가장 큰 시나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앞서 민주평화당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호남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다음번 총선에서 현재와 같은 정당의 기준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가장 주목되는 게 우리가 언젠가부터 다당제의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이 다당제가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당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대 고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판단의 시작이 바로 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119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경우 지금 12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11석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130석이 됩니다. 근데 과반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한 다 설명하면은 지금 현재 119석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12군데 재보선 중에서 지난번에 여론조사 공개할 수 있을 때까지 했을 때의 방송 3사 조사에서는 11군데가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한 군데가 지금 경북 김천에서는 무소속과 한국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 최대 11석을 얻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10석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30석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150석은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여세를 그 일종의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의 일종의 연정 같은 거를 정책 연합이라든가 이걸 연정을 시도해서 두 군데를 합치면 몇 석인가요? 그러면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합치면 두 군데 합쳐서 지금 20석 딱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그게 150이 되는 거고 딱 넘어야 되네. 무소속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소속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도 지금 세 사람은 우호적으로 여권의 우호적인 인사로 이제 분류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2년 동안은 여야가 지금 어느 쪽으로 딱 기울지 않은 구도였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여론조사처럼 여당이 만약에 많은 의석을 얻게 될 경우에는 여권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론조사대로 안 나온다면은 좀 줄어든다면은 또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 역대 정당사를 보면은 이제
130석 안팎의 민주당이 된다고 가정을 만약 했을 때도 그러면 이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0석과 무소속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당이나 뭐 이렇게 합쳐질 가능성은 과거에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도 합당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큰 개편을 여권 내에서 할 거라고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에 있습니다. 네. 그 8월의 전당대회가 무척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느 분이 지도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당이 지금 소위 말하는 범여권과 어떤 정도까지 협력을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지금 현 지도부 체제로 가기 때문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어떤 식의 정책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야권에서 생각한 것만큼의 성과를 못 낸다거나 정말 어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가정하에서 충격적인 어떤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정계개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어찌 보면 자기의 운명이 걸려있는 총선을 앞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결국은 그때의 어떤 그 충격이나 심각한 정도는 지방선거에 또 비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이 채 안 남았죠. 총선 때까지. 그때까지 아마 야권발 이 정계 개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건 그겁니다. 다음에 또 당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계산을 빨리 하기 시작한다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야권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데 김영인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개 정당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고수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있고 나서 보수정당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런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은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언젠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실수처럼 이 현재와 같은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고 그 본질이 드러나면 결국은 그 표는 돌아갔던 유권자들이 우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보수의 그냥 맛집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라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철퇴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한국당은 대혼란 말 그대로 허물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 그러니까 이번에 17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TK, PK를 합쳐서 5곳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한 4곳 정도의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참패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참패인가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면서 그때는 누가 위기냐면 바른미래당이 엄청난 치명상의 위기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그때는 정계 개편 상황 속에서 그 정당을 존속할 수 있냐에 대한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말 그대로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5개 플러스 알파 2곳까지 가게 됐을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보수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정당이 살아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의 정기 개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란을 겪느냐 안 겪느냐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몇 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3석 정도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3석 정도가 되면 큰 혼란은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3석 밑으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는 대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4석 정도가 되면 애매모호. 5석 정도가 되면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내가 애당초에 5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석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3석 이하. 그건 전 대혼란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굉장히 분석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저희 같은 유권자들도 느껴지고요. 또 2020년 총선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키워드는 결국 경제일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 이슈는 지금 장기전으로 가는 양상으로 아마 펼쳐질 것 같고요. 지금 민생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많이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총선의 어떤 그 향방 그것들은 결국 경제로 모아질 수밖에 없고 여권은 한마디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권력투쟁, 야권은 이합집산, 이 정도로 정치권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성적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과거에 이제 제가 신문을 이렇게 자원히 만든 경험으로 볼 때
단순한 숫자로만 계산하지 않고 네. 그것도 감안을 하지만 네. 그 여론조사가 공개됐을 때의 마지막 판세 그거와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17개 지금 광역단체장이 있는데 그러면은 17개의 절반을 바로 넘는 게 구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9군데에서 죄송합니다. 네. 9군데에서 네. 이겼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 승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14군데가 앞서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대충 이제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를 볼 때 나름대로의 굉장히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가 대충 들어본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은 13석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얻으면 대승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네. 13석. 왜 그러냐 하면 13석 이상을 얻게 되면 한국당이 2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계산해 보면 17개 중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두 곳만의 광역단체장에서 이겼을 경우는 대참패로 기록이 되면서 당에 거의 상당한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권이 해체 모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했지만은 김병민 박사께서 잘 분석한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6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한국당은 6석은 과반에 못 미치지만 굉장히 성공으로 선전한 거로 평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는 4석이 되면 이런 최대 위기는 면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거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17군데 가운데 후보를 낸 곳이 14군데입니다. 일단은 광역단체장 말고도 뭐 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이 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게 내부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조를 좀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비례대표 2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으로?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건 우리가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안철수 현상을 나타냈던 게 2016년 총선 과정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을 뛰어넘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거뒀던 것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그걸 홍보합니다. 이게 다당제의 가치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하거나 이길 가능성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면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당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대안으로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는 결국 우리를 중심으로 서야지만이 다음번 총선을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면 진짜 바른미래당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길에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김병민 박사님의 생각이 아마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얼마나 얻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것이 현실적인 위기감으로 왔었을 때 과연 지도부의 저런 생각을 따라줄지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자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보면은요, 결국은 내일이면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투표가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직접적인 선거 결과는 내일 뚜껑을 열면 아마도 내일 이 시간 돌직구 쇼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승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지 내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요, 잠시 후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지금 전국 투표율이 11.7% 정도 되는데요. 투표 못하신 분들은 꼭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뵙겠고요. 이어지는 뉴스A 라이브도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s this true? I wanna hear it one more time.